안녕하세요. 미래지식 포럼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된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선택은 어떻게 세상을 바꿀까요? 다시 말하자면 좋은 선택이란 무엇일까요? 자, 우리는 늘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굉장히 많은 심리학 연구들을 보면 결국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우리는 결코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선택이라는 건 선택은 미래를 위한 건데 철저히 현재의 상태나 경험에 의해서 좌우되는 우리 인간의 선택, 그 선택의 함정이 무엇인가? 그래서 좋은 선택이란 결국은 어떤 곳을 향해 가야 되는가에 대한 심리학자들의 다양한 조언들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은 무엇인가 늘 선택하죠. 저는 오늘 아침에도 점심때 무엇을 먹을까? 그리고 지금 이곳에 어떻게 올까? 그리고 끝나면 어떻게 또 다른 일정을 소화할까?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있어서 우리는 어떨 때는 아주 쉽게 선택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정말 어렵죠. 어려운 선택의 공통점은 뭘까요? 우리 인간이 정말 간절하게 알고 싶어 하지만 결코 알 수 없는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는 선택이 어렵습니다. 그것이 바로 확률과 가치죠. 내가 만약에 10년 이내에 100억 원을 벌 수 있는 확률이 99%다 라고 하면 그 확률을 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많은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겠죠.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할까? 저 사람이랑 결혼을 할까? 정말 어떤 사람이 나에게 가치 있는 사람일까? 이 판단도 우리는 늘 어렵습니다. 왜 확률과 가치는 늘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 걸까요? 우리 인간은 정말이지 확률을 알고 싶어서 혹은 가치를 알고 싶어서 정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우리 인간의 삶이 어려운 이유는 확률과 가치를 우리는 쉽게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확률과 가치를 모르는, 즉 불확실한 이 상황은 인간에게 가장 싫어하는 상태가 되죠. 바로 불안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그 어떤 것보다도 불안한 상태를 싫어합니다.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외로움도 있죠. 하지만 이 모든 안 좋은 감정들과 더불어서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불안을 싫어하는 이유는 바로 불안할 때 그 다음에 안 좋은 게 오면 그게 정말 안 좋아진다는 거죠. 불안할 때 맞으면 정말 아픕니다. 불안할 때 슬프면 이 지구상이 아니라 이 우주에서 제일 슬픈 사람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불안할 때 외롭잖아요. 정말 전 은하계에 나 혼자만 사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느끼죠. 그런데 이 불안은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싫어하는 건데 이 불안이 가장 커지는 상황은 어떤 걸까요? 말씀드렸죠. 확률과 가치가 불확실한, 즉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인류의 문명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 가정을 하고 있죠. 우리는 불안을 제일 싫어한다. 그런데 그 불안이 가장 커지는 상황은 정말 싫을 것이다. 그런데 그 불안이 가장 커지는 상황은 확률과 가치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불확실한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판단은 가장 중요한 근간에는 모호하고 불확실한 걸 싫어한다. 이게 바로 우리의 생각에 아주 깊이 담겨져 있는 우리 인류의 공통적인 혐오죠. 그래서 다니엘 엘스버그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이름을 딴 엘스버그의 역설, 즉 엘스버그의 파라독스라고 하는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모호한 걸 싫어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공이 90개가 있습니다. 90개가 그리고 어떤 단지에 담겨 있죠. 그런데 이 단지에는요, 이 90개 중에 30개는 빨간 공입니다. 그럼 나머지가 60개겠죠. 그러면 그 60개는 까만 공이랑 노란 공이 섞여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공이 90개가 하나의 단지에 담겨 있다. 그리고 그중에 30개는 빨간 공이다. 확실하죠. 그리고 또 다른 확실한 게 있죠. 까만 공이랑 노란 공을 합치면 60개다. 하지만 불확실한 게 있죠. 바로 까만 공이 몇 개, 노란 공이 몇 개. 이 양쪽의 공이 몇 개이냐는 불확실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확실함과 불확실함이 공존하는 이 공에서 이 90개의 공을 놓고 사람들의 행동은 어떻게 변할까요? 자, 이제 그 유명한 엘스버그의 게임이 시작됩니다. 자, 첫 번째 게임을 합니다. 어떤 색 공이든 당신이 말한 색의 공이 눈 가리고 뽑았을 때 나오면 당신은 돈을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색 공이 나오면 돈을 받는 게임을 하겠습니까? 빨간색 공이 나오면 돈을 받는 게임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까만색 공이 나오면 돈을 받는 게임을 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빨간색 공이 나오면 돈을 받는 게임을 하겠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30개인 게 확실하다 이거죠. 뭐 여기까지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돈을 따든 돈을 따지 못하든 다시 이제 그 공을 단지에 집어넣고 90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바로 이 게임을 했던 사람에게 다음 게임을 제안합니다. 이번에도 어떤 색 공이 나오면 돈을 받는 게임을 하겠습니까? 빨간색이나 노란색 공이 나오면 돈을 받는 게임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까만색이나 노란색 공이 나오면 돈을 받는 게임을 하겠습니까? 이번에도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까만 공과 노란 공 혹은 이 까만 공 혹은 노란 공이 나오면 돈을 받는 게임을 하겠다고 합니다. 60개라 이거죠.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 되게 웃긴 사람입니다. 자기가 첫 번째 게임에서 자기가 했던 행동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자기의 가정을 스스로 짓밟고 있는 사람이 되니까요. 무슨 얘기냐고요? 첫 번째 게임에서 30개인 빨간 공과 몇 개인지 모르는 까만 공 사이에서 나는 빨간색 공이 나오면 돈을 받는 게임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건 까만색 공이 29개가 안 된다고 가정하는 셈이 되죠. 자, 그러면 합치면 60개인데 까만색 공이 29개가 안 된다는 얘기는 노란색 공은 31개가 넘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게임에서 빨간색 공이나 노란색 공이 나오면 돈을 받는 게임을 한다고 해야죠. 왜? 내가 첫 번째 게임에서 한 가정에 의하면 두 번째 게임에서 빨간색 공이나 노란색 공이 나온 그 횟수는 60일이 넘을 테니까요. 무슨 얘기냐? 불안한 인간, 불안을 참으로 혐오하는 인간, 그게 싫은 인간은 그 불안이 커지는 상황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불안이 커지는 상황은 확률과 가치가 불확실해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재미있게도 무언가 확실하다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올라가는 아주 독특한 현상을 우리는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택은 철저히 거기에 지배받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문구가 효과가 있을까요? 타이어 3개 사면 하나 공짜입니다. 세상에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타이어를 3개만 교환할까요? 타이어는 2개 혹은 4개씩 교환해야 되죠. 그런데 저 광고 문구를 게시한 저 타이어 전문점을 지나가다가 저는 그런데 제가 몇 달 전까지는 분명히 저 타이어 전문점에서 다른 문구를 걸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점이 기억난 저는 운전을 멈추고 용기를 내서 저 타이어 전문점의 사장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물었죠. 지난달까지는 다른 광고 문구를 쓰셨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바꾸니까 좀 효과가 있었나요? 라고 했더니 사장님이 아주 즐겁고 그리고 흔쾌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매출이 3배 늘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장님께서 바로 지난달까지 걸어놓으셨던 그 광고 문구가 뭐냐?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타이어 신발값보다 쌉니다. 이거였어요. 타이어가 신발값보다 싸다고 해도 안 사던 사람들이 타이어 3개 교환하면 1개 공짜. 그래서 우리는 늘 buy one, get one free에 현혹당하죠. 하지만 타이어 1개마다 매번 25%를 할인해드립니다. 라는 문구가 우리에게 더 유리한 거 아닐까요? 왜냐? 타이어를 2개만 교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타이어의 가격을 하나당 1개마다 다 25%, 4분의 1로 할인해 준다는 것이 우리에게 당연히 더
좋은 조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바로 확실한 게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심지어 연구자들은 가짜 확실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슈도 설튼티, 가짜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좋은 선택을 해야 미래가 긍정적으로 변한다는 걸 알지만, 근데 우리는 무작정 지금 내 눈에 확실해 보이는 것을 선호하고 그거를 쫓아가는 그런 특징을 보이죠. 자, 그렇다면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까요? 지금 그저 확실해. 아우, 야, 고민할 필요 없어. 야, 이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잖아. 라고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멈추게 만들어주는 모든 가짜처럼 확실해 보이는, 혹은 엉뚱하게도 확실해 보이는, 심지어 사기적으로 확실함을 가장하고 있는 그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꼭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무언가에 대한 가치를 평가한다는 것 역시 철저히 지금의 내가 그것에 대해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영향을 받습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의 부스트 경영대학원의 크리스토퍼 씨라고 하는 이 재치 있는 심리학자는 지금까지 우리 인간이 무언가를 선택하는데 얼마나 엉뚱한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가를 잘 보여주는 연구를 해온 걸로 유명한데요. 그의 연구 중 하나인 evaluability effect, 즉 평가 가능함의 효과를 보여주는 절묘한 실험이 있죠. 그리고 이 절묘한 실험은 단순히 하나의 실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위에서 얼마나 많은 이런 현상들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뼈저리게 느끼게 합니다. 두 개의 중고 음악 사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록된 음악 용어가 10,000개가 있죠. 그런데 이 중고 사전은 거의 새 것처럼 표지에도 흠집이 거의 없고요. 안에 있는 내용물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수록된 음악 용어가 2배인 20,000개인 중고음악 사전이 있죠. 그런데 이 사전은 많이 낡았어요. 자, 이렇게 수록된 단어는 좀 적지만 굉장히 새 것 같은 첫 번째 중고음악 사전, 그리고 수록된 단어는 더 많지만 많이 낡은 두 번째 중고음악 사전. 어느 걸 구입하시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이걸 어떤 상황에서 보느냐에 따라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아주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 아닌 경우, 혹은 아주 고집이 센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즉 일반적인 보편적인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게 어떤 순서나 상황에서 보느냐에 따라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두 사전을 동시에 책상 위에 올려놓고 사람들에게 어느 걸 사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전이잖아. 사전이니 용어가 많은 게 본질이지. 그러면서 더 용어가 많이 담긴 낡은 사전을 삽니다. 그런데요, 이걸 동시에 보여주지 않고 시간차를 두고 하나씩 보여주면 사람들의 선택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새 것과 낡은 것이거든요. 새 것을 먼저 보든 낡은 것을 먼저 보든 이제 그걸 치우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를 보면 우리의 느낌에서는 새 거, 낡은 거. 동시에 보게 되는 첫 번째 상황에서는 두께가 그 모든 걸 결정하죠. 하지만 이제 두께는 하나씩 볼 때는 사용할 수 없는 단서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사전을 놓고 볼 때는 두꺼운 낡은 음악 사전을, 하지만 하나씩 볼 때는 두께가 사용할 수 없는, 즉 평가할 수 없는 정보이니 새 것이라는 느낌, 낡은 것이라는 기억, 바로 그 표지의 재질에 혹은 어느 정도 스크래치가 있는가에 철저히 의존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중요하다고요? 그게 중요하다기보단 지금 그게 유일하게 가치 판단에 쓸 수 있는 잣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경우에 그것이 중요해서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유일하게 판단에 쓸 수 있는 잣대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한 번쯤 우리는 냉철하게 우리를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과연 지금 중요한 걸 생각하는가, 아니면 생각해서 중요하다고 착각하고 있는가? 인간의 선택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이 주는 두 번째 조언입니다. 세 번째, 한국인들의 선택에도 재미있는 특징이 있죠. 한국인들은
쉽게 말씀드리자면 머리도 좋고 그리고 열심히 사는 과정에서 많이 가져야 행복해지는 사람이라고 많은 외국의 심리학자들이 얘기하죠. 무슨 얘기냐고요? 둘 중에 어떤 게임을 하시겠습니까? 게임 A, 1억 원 딸 확률 100%입니다. 게임 B, 1억 원 딸 확률 89%, 5억 원 딸 확률 10%, 꽝 1%죠. 자, 이 게임은 알레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을 변형시키기도 하고 2002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다니엘 카네만의 프로스펙트 티어리, 조망 이론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은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과반, 즉 더 많은 사람들이 A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말 난 B가 마음에 드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인간은 획득할 때 모험을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2002년 노벨 경제학상 받은 다니엘 카네만의 이론에도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주 뒤집고 있죠. 그래서 왜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금전적으로 모험을 좋아하느냐? 확실한 것만 선택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100%만 늘 좋아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눈에는 5억 원도 보이기 때문입니다. 즉, 수많은 문화차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나와 우리라고 하는 자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라고 하는 자아는 전형적으로 한국의 자아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우리 와이프라고 하는 놀라운 표현도 씁니다. 우리 와이프를 영어로 바꾸면 our wife예요. 혼자 사는 사람도 자기 집에 놀러 오라 그럴 때 우리 집에 놀러 오라 그러죠. 나라 이름도 우리나라입니다. 왜 우리는 자꾸 이렇게 우리라는 말로 나를 표현할까요? 바로 내가 어떤 우리들 안에 있느냐로 나의 삶과 나의 선택이 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혼자보단 우리가 원하고 있는 게 많겠죠. 혼자 있을 때보단 우리가 더 갖춰야 될 게 많겠죠.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의 선택은 굉장히 독특한 요인 하나의 괴리가 일어납니다. 바로 원트와 라이크가 일치하지 않는 경향이 굉장히 심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우리 한국인의 선택에 있어서는. 아이가 너무너무 놀이동산에서 풍선을 사달라고 조릅니다. 원트겠죠. 그러면 부모님께서는 참 좋아하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풍선을 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풍선은 꽤 비쌌고요. 어쨌든 눈물을 머금고 아이가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사주자라고 생각했던 부모는 아이 손에 풍선을 안겨주고 난 다음에 꽤 많은 가정에서 이 허탈한, 이 어처구니 없는 경험을 하게 되죠. 바로 10분 정도 지났는데 아이가 팔이 아프다고 사준 풍선을 놔버리는 거예요. 저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고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아이는, 특히 한국의 아이들은 왜 그렇게 그 풍선을 사달라고 난리를 쳤을까요? 그때를 놓치지 말고 사진을 좀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그때는 아이 눈에 비춰진 그 놀이동산에서 주위에 다른 또래 아이들이 다 풍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즉,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나만 안 가지고 있을 때 그 불편함은 한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강한 원트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원트가 내가 like, 즉 좋아하는 것과는 별로 관련이 없을 수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풍선줄을 놓고 부모님한테 혼나는 그런 장면을 찍어보면 대부분 저도 그랬지만 주위에 다른 아이들이 풍선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나만 안 가지고 있을 때 그때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는데, 그래서 많은 비용과 시간을 지출하고 내가 가져봤는데 그게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다. 한국인의 삶의 질이 올라가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인의 선택에서 무언가 만족스럽지 않고 행복하지 않은 선택이 만들어지는 중요한 이유죠. 원트지만 라이크는 없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바로 그걸 안 가지고 있는데도 행복한 사람을 만나봐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아주 많이 원하고 있는데 그걸 없이도 너무나도 괜찮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대부분 내가 그렇게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죠.
봉사하는 사람, 이타적인 사람들이 매우 놀랍게도 오히려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더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에만 나의 돈과 시간을 쓸 수 있으니 더 효율적이고 적절한 삶이 가능해지더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선택은 이렇게 재미있는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함에 있어서 생각해 봐야 될 또 다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말에 개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는 말이 있죠. 자, 조금 과격한 표현인 것 같은 이 개같이 번다라는 말이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게도 각기 다른 두 개의 의미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개같이 번다. 어떤 분들은 이걸 참 어렵게, 참 고생해서 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말 그대로 더러운 방법으로, 악한 방법으로, 이렇게 돈을 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어찌 됐던 간에 이렇게 개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으니 지금 이 개같이 번다는 선택을 정말 해도 될까요? 첫 번째 방법으로 생각하셨다면 맞는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방법으로 생각하시고 개같이 버는 걸 선택하시면 정말 큰 착각을 하시는 겁니다. 이른바 클린 머니, 더티 머니 실험은 실험적으로도 아주 잘 보여지고 있지만 실제 현상에 있어서도 아주 강력하게 나오는 현상이니까요. 사람들에게 복권에 당첨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로또 복권은 아니고요. 일종의 경품이죠. 백화점에서 우와, 나 상품권에 당첨됐어, 복권에. 야, 축하해 라고 친구들이 얘기를 해주는 이 장면. 생각만 해도 기분 좋죠. 그런데 이제 그 상품권을 이제 복권에 당첨됐으니 이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상품권을 수령하러 갔는데 되게 재밌게도 이날 이 상품권을 협찬한 협찬사는 못된 회사입니다. 나쁜 회사요. 자연 파괴도 막 일삼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50만 원짜리 상품권을 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는 똑같이 이렇게 복권에 당첨된, 그래서 상품권, 현금과 같은 상품권을 받는 사람들이 와 하면서 신나게 왔는데 그 복권 상품권을 협찬한 회사는 정말 착한 회사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어쨌든 어제든 오늘이든 이 양쪽의 날에서 이 당첨된 분들은 50만 원, 50만 원의 현금적 가치를 가지게 되죠. 재밌는 건 이제 그 백화점에서 그 상품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굉장한 차이를 보입니다. 깨끗한 회사, 착한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그 상품권을 받은 사람들은 일단 꼼꼼하고 계획성 있는 지출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50만 원의 이 당첨 금액 중 20만 원에서 30만 원만 사용하고 나머지 20만 원은 소중히 현금으로 바꿔서 가져가고 다음에 다시 또 사용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나쁜 회사, 악하다는 얘기를 듣는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이 상품권을 받은 사람들은 거의 전원 그 50만 원을 거기서 다 씁니다. 그리고 이 구입된 물건을 봐도 꼼꼼하게 여러 가지를 산 게 아니라 그냥 한두 가지 충동 구매를 하고 말죠. 자,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그래서 깨끗한 돈일수록 크게 느끼는 거고요. 더러운 방법을 통해 번 돈일수록 낭비되니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겁니다. 좋은 과정을 선택하는 거. 어떤 선택을 할 때 결과만 보고 선택을 하지 않는 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그 같은 결과로도 나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바꾸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좋은 결과를 나쁜 도구가 만들어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차례를 지키지 않는다든가 무언가 불공정한 생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무언가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 어떤 좋은 도구를 가지게 되면 이제 획득된 그 좋은 도구로 내가 좋은 일을 하면 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죠.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 그건
거의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떤 선택을 지금 하고 계신다면 그 선택이 바라보는 결과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선택의 중간에서 사용되는 도구도 선한 것을 쓸 수 있느냐, 정당한 것을 사용할 수 있느냐를 내 선택에 꼭 반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재미있는 건 우리 인간은 어떻게든 선택을 할 때 많이 힘들어하고 그리고 어려워하는데 그건 그 결과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자꾸 거짓말을 합니다. 네, 그럴 줄 알았어. 우리 인간이 네, 그럴 줄 알았어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데 저희가 마음을 독하게 먹고 정말 네,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얘기하는 분들에게 계속해서 끈질기게 물어보고 추적해 봤더니 정말로 알고 있었던 경우는 열에 한 번도 안 됩니다. 우리는 90% 혹은 95% 이상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요, 왜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자꾸 거짓말을 할까요? 우리가 나이 들었기 때문에, 더 선배 세대이기 때문에, 선생님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상사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점점 더 나이 들수록 네, 그럴 줄 알았어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죠. 하지만 이것도 정말 안 좋은 행동입니다. 왜냐? 원하지 않는 보험을 구입하는 분들의 특징이기도 하니까요. 부장님, 우리나라 남성의 40%가 70대가 되기 전에 5대암 중에 하나에 걸리는 거 아시죠? 점잖은 분들일수록 모르고 있었는데 알고 있다고 거짓말하죠. 네, 그럼요. 알고 있죠. 이때가 보험이 팔리는 순간이랍니다. 왜? 이제는 더 이상 그 부장님께 우리나라 남성 40%가 70대가 되기 전에 5대암 중에 하나에 걸린다는 걸 설명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보험 설계사분도 모르는 말도 안 되는 좋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5분 내에 스스로 사인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보험을 판매하기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군요. 부장님, 우리나라 남성 40%가 70대가 되기 전에 5대암 중에 하나에 걸리는 거 아세요? 그래요? 몰랐어요. 이러면 보험 설계사분의 눈앞이 캄캄해진다고 하죠. 왜요? 이제부터 그 사실을 낱낱이 납득시켜야 되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모르는 걸 모른다고 아주 솔직히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른다고 하는 사람에게 정보가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는 걸 아는 척하는 사람에게는 정보가 절대 가지 않죠. 수많은 선배들이 모르는데 분명히 모르고 있는 걸 아는데 알고 있는 척하는 후배들에게 절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많은 후배들이 분명 모르고 있는 게 분명한데 아는 척하고 있는 그런 선배를 가장 쉽게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죠. 모르는 걸 모른다. 예측하지 못했던 걸 정말 예측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범국민적인 캠페인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오늘부로 네, 그럴 줄 알았어는 금지어라고요. 우리의 선택에 결과를 모르고 있었는데 그거를 다시 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 우리의 다음 선택을 엉망으로 만드는 가장 나쁜 주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이라는 걸 우리가 꼭 명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선택보다 중요한 건 선택 후의 자세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선택 후의 자세, 어떤 결과 후의 자세를 우리는 바둑에서는 복기라고 합니다. 자, 이 복기가 나의 예상보다 결과가 나빴을 때 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요. 진정한 강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정말 지혜로운 분이 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나의 예상보다 결과가 많이 좋았을 때도 냉정하게 복귀하셔야 됩니다. 평범한 학생들은 90점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60점을 맞으면 왜 이렇게 30점이나 차이가 나지? 경각심을 가지고 그 이유를 분석하죠. 하지만 평범한 학생들은 그 반대의 케이스는 분석하지 않습니다. 바로 60점 맞을 거라 생각했는데 90점을 맞았을 때죠. 이때는 이야, 정말 운이 좋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저 축하하고 자축할 뿐입니다. 그런데 정말 공부를 잘하고 싶으시다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냉정하게 나의 예측 실패가 일어난 것이니 마찬가지로 냉정하게 그 이유를 분석해야 됩니다. 이 양쪽을 다 해야만 우리는 미신적 행위에 빠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예측한 대로 일이 일어나지 않고 내가 예상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결국 두 가지 중에 하나로 가죠. 첫 번째, 노력을 많이 했을 때 계속해서 나의 예측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무기력해집니다. 두 번째, 내가 예측한 것보다 일이 얼마든지 좋아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때 사람들은 미신에 빠지게 되죠. 돌이켜보면 우리 사회에 꽤 능력이 있고 꽤 안목이 있어 보이고 심지어는 교육 수준도 높은 분들 중에 이렇게 미신적인 거에 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꽤 높은 위치까지 간 것 같기도 하고 꽤 많은 성취를 하셨는데 어떻게 저런 미신적인 생각을 하게 되지? 이런 분들이 바로 좋은 결과를, 자기의 예상보다 좋은 결과를 냉정하게 복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바둑의 고수가 되려면 예상외로 쉽게 이긴 바둑도 치밀하게 복귀해라. 선택보다 중요한 건 어찌 보면 선택 후의 자세일 수도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인간의 선택의 마지막 남은 주제, 가장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만 하는 건 뭘까요? 인간만 하는 거. 인간만이 언어를 가지고 있다. 한 200년 정도 연구를 해봤더니 이제 대부분 그 가설은 무너졌죠. 다른 생명체도 정말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빨리 무너진 것도 있습니다. 인간만이 감정을 느낀다. 아니죠. 정말 다양한 감정들을 또 다양한 동물들이 느낍니다. 아직까지도 무너지지 않은 건 뭘까요? 바로 미래를 내다보려고 하는 겁니다. 10년 후, 20년 후를 걱정하는 동물은 없다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의 댄 길버트는 인간만이 넥스팅한다. 더 놀라운 건 이 넥스팅의 길이가 얼마나 긴지, 심지어 인간은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난 다음, 즉 사후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즐기기까지도 한다. 미래가 인간이 생각하는 아주 독특한 관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댄 길버트가 한 연구에서 보면 그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은 참으로 재미있게도 인간에게 있어서 결코 좋지 않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나이 들수록 더 좋아지지 않고 나빠집니다. 자, 저 그래프를 보시면 위에 있는 노란색 선은 지난 10년 동안 세상이 얼마나 변했냐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연보라색 선은 앞으로 10년 동안 세상이 얼마나 변하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자, 그러니 지난 10년은 이만큼 변했어. 회고지요. 앞으로 10년은 얼마나 변할까? 전망입니다. 자, X축이 나이죠. 모든 연령대의 공통적인 현상이 하나 있죠. 지난 10년의 회고량. 와우, 엄청 변했어. 하지만 앞으로 10년은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지난 10년의 변화만큼을 100 이렇게 100 정도로 크게 잡는다면 앞으로 10년의 변화는 30 정도밖에 예측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70은 늘 그 미래가 현재가 되면 우리가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되는 바로 예측하지 못했던 것들이죠.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비율은 변하지는 않지만 곡선은 계속해서 떨어진다는 겁니다. 즉, 나이 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지난 10년도 안 변했지만 앞으로 10년은 절대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선배 세대들은 미래를 자기네들보다 더 많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 후배 세대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해라. 그게 바로 선배의 말이었죠. 부모의 말, 조상님들의 말입니다. 하지만 미래는 더 많이 변하겠죠. 자, 그렇다면 과연 왜 우리는 나이 들면서 점점 더 미래는 안 변한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리고 왜 그런 선택을 할까요? 바로 직전의 성공 때문입니다. 미래가 많이 변하면 내가 직전에 거둔 성공의 유효기간이 짧아지니까요. 그러니까 안 변해야 되겠죠. 다시 말해 우리 인류는 지금까지 직전에 큰 성공이나 큰 성취를 거둔 사람들에 의해서 가장 철저하게 축소되면서 예측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항상 후회했던 거죠. 1970년대 초반에 세계 컴퓨터의 거의 대다수를 장악했던 디지털 이퀴먼트라고 하는 회사의 CEO 케네스 올슨은 상업용 컴퓨터 시대에 대성공을 거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케네스 올슨은 세계적인 컴퓨터 시장에서 최고의 성공을 거둔 뒤에 1970년대 초반 단호하게 이렇게 미래를 내다봅니다. 컴퓨터는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PC 시장이라는 건 절대 오지 않는다. 퍼스널 컴퓨터. 이렇게 좋은 우리 디지털 이퀴먼트의 컴퓨터가 모든 연구소, 모든 회사, 모든 책상에 있는데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자기 책상 위에 컴퓨터를 두겠냐는 거예요. 차라리 집집마다 발전소를 만드는 게 낫겠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10년도 안 돼서 온 PC 시대에 디지털 이퀴먼트는 적응하지 못한 채 산산조각 나고 공중분해되죠. TV는 절대로 가정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예측한 사람들이 라디오 기술 개발자인 것처럼요. 그리고 새롭게 온 PC 시대에 이제 또다시 최초의 성공자, MS-DOS로 전 세계 PC의 99%의 OS를 장악한 저 젊은 시절의 빌 게이츠조차도 앞으로 20년 동안 컴퓨터 램 메모리 사이즈는 640kB면 충분하다는 어처구니없는 예측을 하죠. 성공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걸 다시 바꿔 얘기하자면 오히려 아직 성공하지 않은 우리가 더 미래를 잘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미래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역설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의미가 될까요? 증기기관이 처음 나왔을 때 정말 기이한 모양으로 증기기관차의 설계가 이루어져서 수많은 기관사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왜 그런가 이유를 알아봤더니 바로 마차를 친숙하게 설계한 그런 전문가들 때문이었습니다. 이 친숙함으로 인해서 인류 역사에는 정말 많은 해프닝이 있었죠. 1565년도에 세계 최초로 연필을 가지게 된 우리 인간은 지구개가 200년 후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두 개가 만나는데 100년이 다시 걸리죠. 자, 익숙하고 친숙하다는 건 늘 좋은 선택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바보 같은 선택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겁니다. 렘브란트, 자기 영역에 계속 친숙했던 렘브란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드로잉 머신 넥스트 렘브란트가 2017년 렘브란트 그림 300장 이상을 학습하고 그림을 그리니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렘브란트보다도 더 렘브란트처럼 그리게 되죠. 익숙하고 친숙한 방식을 고집한 그 화가는 아주 AI에서 쉽게 대체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AI는 아직도 피카소를 못 그리고 있습니다. 피카소의 초창기 그림입니다. 정말? 네, 맞습니다. 아니, 그 전위적인 색채, 독창적인 화풍, 창조적인 세계는 어디 가고? 하지만 피카소는 화가로서의 자기 인생의 대부분을 저런 그림을 그렸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 우리가 아는 피카소를 그린 겁니다. 피카소의 초기와 중기 작품을 학습한 AI는 절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피카소를 못 그리죠.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피카소를 마찬가지로 학습해도 AI는 그림을 그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AI는 이런 걸 잊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앞으로 AI와 공존합니다. 그리고 AI의 선택은 우리에게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AI는 뭘까요? A와 B를 열심히 학습해서 그 A, B가 필요할 때 가장 평균적인 A, B를 정확하게 내놓으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A와 B를 열심히 경험했는데 그런데 결론은 C. 만드는 것도 C가 나와야 됩니다. 이걸 인공지능과 인간의 자아를 동시에 연구하는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은 AI는 가장 정확한 에버리지 셀프, 즉 평균화된 자아를 지향할 거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우리 인간에겐 이제 이 에버리지 셀프에 의존하는 전문가들은 이제 점점 더 AI에 의해서 대체되기 때문에 유니크 셀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유니크하다는 건 결국 뭐냐?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남들과 다른 선택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지난 수만 년 동안 우리 인간은 남들과 같은 선택을 해야 됐지만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인공지능과 AI가 그리고 메타버스의 세상에서 우리가 공존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남들과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즐겨야 되며 그리고 나는 왜 남들과 다를까를 즐겁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자세가 그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그리고 정말 많은 심리학자들이 최근에 인용하는 사람이 심리학자가 아니라 프랑스의 문학가 폴 브루제죠. 그의 작품 정오의 악마에서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말은 AI와 함께 공존해야 되는 시대에 사는 인간으로서 그리고 심리학자들이 가장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고민해봐야 되는 하나의 문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선택은 내가 결정하는, 내가 규정하는 선택이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